어쨌든 4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고 파면이 됐죠. 탄핵이 인용됐다는 건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표로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영상을 보니까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바꿨대요. 이 얘기 보셨어요? 영상? 맞습니다. 그래서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2022년도 3년 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는 나는 집은 투자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중도하고 보수표를 많이 끌어모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보이고 실제로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어요.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 뭐 나이 들어서 일하기도 힘들고 투자해서 월세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금 좀 오르는 걸로 노후 자금 좀 쓰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바뀌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뀔지 어쩔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경쟁 후보인 보수 쪽에서는 당연하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투자를 하게 하고 개인도 투자 다주택자들을 많이 하고 건설사들도 투자를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요즘 보수군 진보군 다 비슷한 부동산 공약을 내고 이번에도 특히나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요거 사기 신도시 보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차별점이에요. 사기 신도시. 어떤 것 같아요?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지금 잡음이 많거든요. 공급도 쉽지가 않고. 뭐 공급보다도 근데 지금 이 넘쳐나는 수요를 어떻게 막을 건가.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5년 상반기 강남 서울 기준으로 상고 하반기 하고 둘 다 고로 보거든요. 상고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없고 금리는 하락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은 풀리고. 근데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조금 잡히지 않을까요?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 얘기죠. 강남 쪽은 상관이 없죠. 이번에 압구정 매수하신 분도 올 현금이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인이 돈이 없다고 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한다고 해도 3년 뒤에 지금 땅 파도 3년 뒤에 입주가 시작되고 아파트 짓는데 3년 걸리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폭등을 한다면 상승을 한다면 그게 그리고 서민들의 민심을 자극한다면 어떤 정치인 입장에서도 수요 억제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정권 인수하고 보통 3개월 안에 한번 잽이 날라오죠. 그럼 뭐 센 거는 아니더라도 우선 대출 규제, 무난한 은행 한번 약간 눌러주고 대출 규제 하나 정도 나오고 그래도 집값이 폭등한다. 그럼 이제 세금 규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올해는 이제 정권 잡고 이제 약간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다독거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6개월 정도? 그럼 이제 올해가 다 가겠죠? 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르기 시작하겠죠. 26년부터. 네, 수요 억제치기. 그래서 움직이실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예전부터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공공이나 임대, 아파트 뭐 그리고 정부 재정을 어디서 충당하냐 할 때마다 뭐 땅이 있지 않냐. 그 재산 가진 사람들이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고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겠다. 그게 국토 보유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공시지가 1% 매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금을 좀 많이 충당해서 서민들한테 많이 나눠주겠다. 예전부터 공약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뭐 아주 간단한 규제로 시작을 하면 우선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출이 간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금은 약간 거부감이 있으니까 대출은 뭐 15억 이상 대출 한번 막았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그거는 뭐 했던 거니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5억 뭐 20억 그렇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죠. 그죠. 대출 안 되게. 그럼 이제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조금 난 샀는데 하는데 이제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완전 부자들은 또 이제 현금으로 다 사버리니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많이 규제를 안 했던 대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왜냐면 고가 전세 있잖아요. 여기 네. 강남 쪽에 그런 쪽에 좀 많이 해서 이제 월세화 많이 시킨다고 하니까 전세 많이 없애고 왜냐 전세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화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월세화. 그럼 월세가 지금보다 2배로 오르겠죠. 우리나라 월세가 싼 이유가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 대비 뭐 얼마 하면서 월세가 쌌던 건데 그러니까 서울에 뭐 원룸 기준으로 뭐 1000에 뭐 70 뭐 요 정도 됐던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도시에 그 나라의 제일 큰 수도에서 1000에 80 뭐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쌌던 전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느끼잖아요. 네. 그죠? 쌌던 전세 때문에 월세도 쌌었는데 이 월세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2배 정도 오르겠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죠. 그러면은 이제 상승의 사다리가 끊기지 않을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했을 때 피해가 다주택자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게 연계돼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거든요. 퓨즈가 끊어지듯이 그게 이제 전세 대출 규제, 월세화, 고가 월세, 월세 상승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주택 공급 이재명 후보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급은 그린벨트 허물어서 좀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땅이 없거든요. 빈 땅이 서울에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뭐 도로를 부셔서 할 수도 없고 한강 위에다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뭐 철길 위에다 지었어요 몇 군데 지었는데 막 전철 지나다닐 때마다 흔들린다고 그래서 좀 불편한데 워낙 싸니까 산다고. 근데 공급은 양이 중요하거든요. 이 볼륨이 중요해요. 이슈 하는 것보다는 10만 세대, 20만 세대 이렇게 양이 중요한데 철길 위에다 몇 채나 짓겠어요. 그때도 뭐 한 10,000채도 못 짓다 말았죠. 그런 이슈몰이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공급이 지금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기 신도시를 차별화식으로 본인이 주장을 하셨으니까 실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집값 안정화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땅을 파도 정권 말기에 입주가 될 텐데 지금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이 안 끝난 지역이 태반인데 가능할지가 우선 현실성이 문제고 전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래 완전 반대 입장이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서 기존에 있던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싸게 전월세로 막 그죠? 몬테크라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들어가면. 근데 그런데 보통 세입자를 넣는데 그렇게 싸게 들어가서 이제 지하 주차장도 없고 주차 4겹에 막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녹물 나오고 그런 데를 용적률을 상향해서 분담금을 완화해서 여기 집 주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조합원들한테 주겠다. 이거는 원래 이쪽 정권의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클릭이라고 그러죠. 우파 정책을 땡겨와서 그 표를 땡겨 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도하고 우파를 땡겨 오려고 그러는데 이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는 현실성이 낮다고 봅니다. 전 공약은 이렇게 내세우셨는데 할 가능성은 좀 낮죠.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을 부활 이런 거는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도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리센츠 많이 매수하실 때 초소형 13평 많이 매수하시잖아요. 그게 예전에 초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안 하지만 그래갖고 24평 이하로 몇 프로 이상을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지어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예. 이런 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치 구별 공공 임대. 그러니까 이렇게 공약들을 보면 공공, 영구 임대, 공공 이렇게 하면서 5년간 250만 거 공급은 뭐 다 얘기들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공하고 임대 소형 그러면 서민 위주로 이렇게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시죠. 그래서 이번 공약은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 지금 더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2022년도의 공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때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기본주택 100만 호 얘기를 하면서 임대 공공 국토보유세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세금 얘기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 예민하니까. 그죠? 맞아요. 보수나 중도표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얘기 자체를 안 하잖아요. 국토보유세 안 한다.
했다가 하면 또 그러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아예 그 질문을 누가 해도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안 내보내는 것 같고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이런 거 봐봐요. 아까 전에 용적률 풀어준 거랑 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분양제 실시 뭐 이런 것도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공급을 못 하겠죠. 그린벨트 땅 이제 개발을 하면은 그거 사갖고 건물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야 되는데 후분양제라면 자기 돈으로 건설사가 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갖고 막 중견 건설사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공임대 공공 토지 임대부 분양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해서 건물만 분양 이게 뭐 약간 우리나라 같지가 않고 약간 중국 정책 같기도 하고 예,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 건설 원가 수준 저렴한 임대료 뭐 이게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간다. 임대 아파트 한 채당 30평이면 경기도에다 지어도 뭐 서울에는 당연하지만 경기도에다 지어도 아파트 원가만 시멘트값 건설비만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예, 건설비 있다가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오냐? 국토부였어요. 근데 그거 하면 또 이제 반발이 일어나면은 뭐 그럼 또 채권 국채 찍어내 갖고 막 미래 세대의 세금 돈을 땡겨다가 막 퍼주게 하면 물가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고 그렇게 되겠죠. 통화량,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겠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공공임대 금감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거래 대출 세금 납부 감독기구 시설 근데 이렇게 2022년도에 이렇게 부동산 공약을 했던 보좌진 그대로 지금 정권이 인수가 되면 3년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그대로 부동산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이걸 읽고 머릿속으로는 아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더 줄어들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